안녕하세요. 먼저 비가 오는데도 아동 안전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단체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이금영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도 있는데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와 함께 도시화되고 또 이혼이 증가하는 익명성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고립되고 더욱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오늘 20개 아동 여성 단체가 참여해서 발족한 안전 네트워크 활동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으로 믿으면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실은 어떤 특정 그룹의 이제 주요 주제라기보다는 사실 온 국민이 다 관심이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제 일반인들의 관심도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나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발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상식에 지금 현행 제도와 법이 부합하는가 하는 대목에서 상당 부분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제정이 돼서 상당히 좋은 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법률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게 꼭 필요한가 이런 대목 위주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림에 있어서 사실은 해외에도 비슷한 문제들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를 둘러보게 됐고요. 그중에 가장 이제 눈여겨서 쉽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가 누구라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침서는 텍사스주의 지침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를 이제 상당 부분 요약을 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에 대한 보호는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야 하고 그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각 부처는 어떤 식으로 개입이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순서도로 너무 보기 쉽게 한눈에 보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가서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사례, 아동학대 체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국을 한번 보시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아동학대 전문 기관에 있는 실무자들이 사실은 리걸 오소리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찰 수가 많지 않은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보전에서의 실무자의 권한이 무지하게 막강하다. 심지어는 친권의 제한을 법원에다 요청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것을 저항했다가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안 받지 않도록 된 이런 이제 조치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러면 지금 이 민간에서 운영되는 이 이제 단체에다가 지금 미국 영미법에서처럼 이 강제권을 주는 것이 사법권을 주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적합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경찰의 역할이 결국 이제 경찰에 어떻게 해서 초기 단계부터 아보전을 지원을 해갖고 경찰이 열심히 출동을 해가지고 아동학대 사건을 발굴을 좀 더 많이 할 것이냐 하는 대목이 결국에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럼에 있어서 체포 우선주의는 우리나라에 도 사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본인의 재량권, 누가 경찰로서 누가 현장에 출동하느냐에 따라서 사건화를 시키기도 하고 시키지 않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재량권을 너무 과하게 가지면 안 되겠다. 무조건 일단 입건하고 사건화를 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그 지역 내에서의 관련 기관들과 협동을 해서 사례 관리를 경찰도 참여해서
강제권을 집행하면서 이거를 진행할 거냐 하는 이 결국은 다 기관의 협력 체계가 이제 앞으로는 중대한 관건이 될 것이다. 협력을 잘하는 지자체는 아동학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요. 만약에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 같으면은 여전히 이제 뭐 발굴이 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이 여전히 암수로 많이 남아 있게 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업무 협력을 잘할 것이냐가 우리의 과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매뉴얼의 맨 뒤에 플로우 차트입니다. 보기만 하면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들 볼 수가 있고요. 신고를 다양한 형태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밑에 보시면 이제 신고를 그러면 누가 신고의 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거는 뉴욕주의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뭐 타이틀은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범위를 보면 훨씬 넓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사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레지던트, 인턴, 그리고는 리셉셔니스트까지 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는 뭐 방사선과에 있는 테크니션까지 전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특이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경비 아저씨도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신고 의무자로 등록돼 있는 것들 볼 수 있고, 캠프, 아이들 캠프 보낼 때 거기에 캠프 이제 운영하시는 측도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1박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처,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상해가 눈에 보이면은 그냥 신고하시면 되게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고 의무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 종류가 넓고 스펙트럼이 넓고,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1년 징역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우리는 과태료 500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500만 원 내고 말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해서 신고가 된 사건들이 아무래도 훨씬 많겠죠. 텍사스주에 뒤져보니까 인구가 2천만 정도 되는데 사건 수로 보니까 아주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예, 몇백만 건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이제 외국의 사례를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요 대목만 이야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일단 상당 부분 많이 신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굴이 일단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유형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건들을 모두 똑같은 절차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사건 처리에 원칙만 있을 뿐 이 사건 처리를 어떤 유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절차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유형을 3개를 나눕니다. P1, 뭐 P2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위험도를 아주 엄중하게 평가를 한 다음에 정말 긴급하게 처리돼야 되는 건 24시간 안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좀 더 시간을 두어도 되는 건 뭐 76시간 안에 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가야 되는 길이 위험의 수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처리함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이 조기도 이제 돼 있지만 법원의 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하구나.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정보호 사건이든 이제 형사처분을 하는 사건이든 법원을 거쳐가지고 이제 처분이 되어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역시 법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대하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법원은 무조건 분리하는 것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적으로 분리하는 사건의 경우에 다시 가정에 아이가 가해자와 함께 복귀해야 되는 이후 사례 관리까지 전부 법원을 통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고 이후에 결국에는 가정이 다시 기능을 회복해서 아이가 다시 가정을 갈 때까지, 또는 뭐 아예 분리가 돼 가지고 아이가 다른 형태의 이제 보호자 입양 같은 그런 사례까지 결국에는 이제 판사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 아동 보호를 매우 적극적으로 선고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눈여겨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법원을 거치지 않는 사건에서의 그러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에이전트는 결국 아버전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이 학교 전담 경찰관처럼 이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이 결국은
많은 의사결정에 다 사실은 참여해서 이 이제 가정의 문제를 추후에 사례 관리를 하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예산과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지금 우리가 이제 법률만 있을 뿐 사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하는 지침이 따로 이제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보여드린 이 매뉴얼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실무자들은 이 지침을 머리에다 거의 암기할 정도로 명확하게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이게 사실은 시스템이 돌아가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독일의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에 이제 현재 위험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동보호기관에서 사실은 법원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교육명령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건이 다 터져야지 조치를 하는 사후 대비책인데 독일의 경우에는 예방도 결국 법원을 통해 가지고 예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발견을 하게 돼서 이런 대목들을 좀 나중에 시스템에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